검찰이 이번엔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소환 조사에 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한편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오전에 입국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재명 대표 둘러싼 검찰의 소환 통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10일에 성남FC 제3자 뇌물죄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고 그로부터 6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번에는 위례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일단 이번에 위례 대장동 의혹은 어떤 부분이 지금 혐의점으로 받고 있는지부터 짚어보도록 할까요?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는 가장 큰 건 이제 배임일 겁니다. 네.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들, 이 내용들을 아마 중점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대장동 일당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고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 등 실질적인 재판 과정에서 중간에 좀 입장을 바꾸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불리한 방식의 진술들이 쏟아지고 있죠. 이제 김만배 씨가 입을 좀 다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이 모든 일에 대한 의사결정의 마지막 결재권자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한 수사가 매듭지지 않고서는 이 일에 대한 재판들 마무리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함의를 담아서 총선이 내년에 있으니까 총선 때까지 질질 끌고 가다가 총선 즈음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타격을 입히는 것 아니냐 이런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수사나 재판이라는 게 그런 방식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일 거거든요. 성남FC 건에 대한 조사가 끝났고 이제 대장동 건에 대한 수사에 또 박차를 가하고 빠른 시간 안에 이재명 대표의 연관돼 있는 혐의들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통한 내용들 수사를 좀 매듭짓기 위한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가 배임을 했느냐 부분에 쟁점이 있는데 이 대표는 강력하게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검찰은 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쟁점이 뭐라고 보세요?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네. 보인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건은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재명 시장 시절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결재를 해서 개발업자가 이익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배임이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226개 기초시군에서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익을 남긴 부동산 업자가 있는 지역구는 전부 다 그럼 배임인가요? 이게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익을 많이 남겼다고 해서 배임이다. 이거는 지자체장이 사전에 알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그 과정을 통해서 지자체장이 돈을 먹었다. 지자체장의 측근이 돈을 받아서 지자체장에 전달했다. 이런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거는 형사적인 어떤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일단은 검찰이 27일 정도로 소환 일자 좀 통보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좀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난번에 이제 성남FC 건으로 소환을 하고 난 이후에 성남FC 건에는 이 정진상 씨의 기소장에다가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공범인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 당시에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12시간 그 조사를 받았는데 논박을 정확하게 하고 하니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건을 가지고 다시 이재명 대표를 소환을 해가지고 이것을 병합하듯이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영장을 한번 청구해 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영장 청구까지 가기 위해서 검찰이 이렇게 이번에 위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같은 생각이세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까지 가는 길에 가로막는 장애물이죠. 네. 그게 이제 불체포 특권이고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169석의 힘을 자랑이나 하듯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국회 내에서 부결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이 대표를 불렀다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논리적으로 접근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대장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긴 시간 질질 끌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비춰집니다. 점점 새로운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네. 얼마 전에는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화천대유, 성남의 뜰에 이 사업이 돌아가도록 만들었던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여된 성남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추가 기소가 가능했을 것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나왔던 조간의 또 새로운 뉴스 보도를 보니까
중간에 대장동 일당들이 민간에게 이익이 너무 많이 돌아가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질 것 같아서 이것 좀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스스로 얘기한 것이라고 하는 보도들까지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되고 있는 건 극히 일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을 뿐 실제 검찰에서 조사되고 확보한 증거 자료들은 당시 성남시가 개입했던 내용들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는 상당한 물적 증거들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 확인 단계를 거치기 위한 소환 조사 날짜를 통보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구정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설 밥상에 이걸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와서 모든 뉴스가 김성태 전 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 뉴스가 아니라 갑자기 대장동 뉴스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섞여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정무적 판단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를 했다면 어저께 검찰이 발표할 리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무적인 이런 판단들과 별개로 관련된 수사를 좀 빠르게 매듭 짓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위례 대장동 의혹 앞으로도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27일로 검찰이 통보한 이 소환 조사일에 이 대표가 직접 응할지 아니면 이번에는 그 이전에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과 다르게 불응할지 또 이후에 지금 국회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이 있는 상황이고 또다시 체포동의안 절차를 통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하는 국회에서 또 표결이 이루어지는 노웅래 의원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할까요? 글쎄요, 뭐 아직은 집중적인 논의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요. 아마도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네네. 좀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성남 FC 건에서도 소환 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례 신도시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황당무계한 사건입니다. 더 증거도 없을 뿐더러 더 연결고리도 약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마 저기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검찰에서 어떻게 하든 뉴스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가서 뭐 경제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뉴스로 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도 메시지 내가면서 역시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일단 이 대표가 이번에도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말씀이시고요.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네, 소환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성남FC 건에 관련된 소환에서도 미리 서면으로 답변서를 다 준비해가고 거의 웬만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적극적인 반박이 필요한 내용들에서만 반박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관련된 내용들을 줄줄이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건으로 좀 변호사들이 함께 대동해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응하지 않게 되는 순간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의 힘을 이용해서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신병을 확보해야 되는 그 이유들을 더 쌓아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소환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구속영장 청구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불체포 특권에 따라서 국회 내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요. 네. 근데 지난번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과정을 보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 가서 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만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만약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설명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성남FC와 만약 이 대장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묶어서 같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게 그냥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되면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이걸 힘으로 막아세우려고 한다면 왜 막는지에 대해서 알 권리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영장을 치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주목되는 한 장면은 한동훈 장관이 국회 내에서 왜 구속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게 되는 그 대목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검찰이 원하는 게 그 그림 아니겠습니까? 구속영장을 치고 국회에서 불체포 동의안을 내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야당과 야당 대표를 악마화하려고 한다.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와가지고 수사 사실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함부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거친 표현으로서 민의의 전당,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압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노웅래 의원이 부결될 때 표결산을 해보니까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20, 30표 정도가 이탈표가 있었다라는 이런 추측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현재 이 검찰 독재 정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국민의 대의기관을 압박하고 있는, 탄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대표가 소환을 받으러 가고 또 이후에 검찰은 다시 영장 청구를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까지. 검찰의 목표는 영장 청구를 해서 네. 민주당과 그다음에 저는 국민의힘이든 어떤 양심 있는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이 국회의원들이 이 불체포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그림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저는 기획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봅니다. 네, 결국 뭐 넘어가더라도 부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민주당이 또 과반이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까지 이르게 하려는 검찰의 의도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야당 대표든 아니면 평범한 국민이든 법 앞에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엄청난 피해자가 성남 시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대한민국 힘 있는 제1야당 대표가 연루돼 있는 일이라 그래서 수사에 대해서 속도를 내지 않거나 방기하게 된다면 직무유기로 검찰이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없는 죄를 억지로 만들어내게 된다면 검찰은 정말 나쁜 집단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게 되는 많은 일들은 이재명 대표와 꽤나 가까이 지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대장동 일당들의 거의 합치된 진술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이재명 대표에게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것처럼 이들이 진술이 있는데 모든 것들을 나는 모른다, 아니다로 발뺌을 하게 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강력한 부인 때문에 증거인멸 등에 대한 우려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건 여타의 범죄자들에게 대하는 태도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없는 죄를 만들었던 검사가 한 분 계십니다. 간첩 의혹 사건을 만들었던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실의 비서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검찰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 앞에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김건희 여사 건은 왜 지금 수사가 전혀 진척이 안 됩니까? 계속해서 재판 과정에서 그 재판하는 검사를 통해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법 앞에 평등하다고 검찰이 이야기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네요. 네, 참 이런 상황에서 일단 27일 이 대표가 과연 다시금 검찰의 포토라인 앞에 설지 여러 가지 전망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성남FC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때는 정말 민주당 인사들 정말 많이 가가지고 현장에서 수백 명의 모습을 봤었거든요. 이번에도 좀 비슷한 모습이 펼쳐질까요? 아니면 조금은 기류가 다른 상황입니까? 소환에 응할지 나고 난 뒤에 네.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과정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 제가 이제 그 교정해드리고 싶은 것은 당론을 정해가지고 현장에 와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정치인들이 그리고 또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오신 거고요. 그거는 당연히 지금 이 검찰 독재에서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저는 작동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단일 대우로 똘똘 뭉쳐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오늘 또 입국한 인물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실 뭐 이전에 이 대표와 관련해서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 오늘 입국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낸 걸 보면 이 대표를 모르고 이 대표에게 돈이 간 적이 없다 좀 명백하게 부인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일단 관련한 혐의가 뭔지부터 좀 짚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 쌍방울 같은 경우 김성태 전 회장이 받고 있는 제일 큰 혐의는 회사 돈에 대한 횡령 배임이 제일 클 겁니다. 그리고 이 횡령 배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게 쌍방울과 계열사 간의 그 전환사채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이득을 착복하게 된 것인데 이 중간에 대한 연결고리 속에서 변호사비 대납을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하나의 줄기로 남아 있고요. 대북 송금 의혹 같은 경우는 이건 굉장히 좀 큰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북한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연일 계속된 위협을 가하고 있고 핵무기 개발에 대한 포기를 모르는 지금 현재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북한의 쌍방울의 돈들을 건넸던 의혹들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김성태 전 회장도
본인 돈을 건넨 거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회사 돈을 빼서 돌렸다고 하게 되는 순간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쌍방울이 느닷없이 왜 북한이랑 연결이 돼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중간 연결고리로서 아태협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또 경기도의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있는 과정 속에서 그 이후에 경기도로 오게 되는데 경기도의 평야 부지사로 있는 동안에도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물쓰듯이 썼기 때문에 구속이 됩니다. 그러니 쌍방울과 경기도 간의 연결고리 속에 이화영 평화부지사라는 사람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대북 문제들이 같이 연결된 것이 아니냐가 핵심적인 고리거든요. 네. 북한의 불법적인 돈이 넘어간 것은 이거 명백한 사실이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와의 연관성, 쌍방울은 과연 어떻게 아태협 등과 연결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 과정 속에서 앞서 얘기 드린 쌍방울의 돈을 횡령하고 배임했던 일은 쌍방울도 주식회사거든요. 주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일이기 때문에 쌍방울과 계열사의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줬던 일들에 이르기까지 살펴볼 일들이 매우 많을 겁니다. 네. 회사 돈 횡령 배임 이를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대북 송금 의혹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의혹까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핵심과 본질은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하세요. 네. 제가 질문 드릴게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면은 대납받은 변호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굽니까? 아세요? 아세요? 모르잖아요. 대납받은 변호사가 없어요. 네. 대납받은 변호사가 없는데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이거 엉터리인 겁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경선 당시에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경선 당시에 불거졌던 일이고요. 네. 그 당시 깨어있는 시민연대라고 하는 곳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고발까지 진행이 됐던 일들 속에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얼마 전에 이제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내용 때문에 검찰이 수사 상황에서 들여다봤지만 이 내용들이 이제 전환사채랑 같이 연결돼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만 놓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쌍방울의 금고지기,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와서 돈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어떻게 됐는지를 다 살펴보지 않고서는 내용들을 들여다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게 6개월의 제가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게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이 문제를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불기소 종결 처리했지만 검찰이 공소장에도 변호사비가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적어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이게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김성태라는 분의 비리예요. 김성태라는 분의 비리예요. 근데 변호사비 대납은 돈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대납받은 변호사가 없는데 변호사비를 누군가 대신해 줄 것이다라고 뇌필설을 가지고 수사하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기획수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의 그 경기도지사 시절 그 경선 때 있었던 이 허위사실 공표 변호사 했던 분과 그다음에 이 쌍방울 관련 일을 봐주는 변호사가 같은 로펌에 있어요. 쌍방울 관련해주는 그 로펌 변호사가 같은 로펌에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돈이 들어갔는데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사람한테 돈이 들어갔다라고 허위사실을 막 떠들고 다니니까 그걸 엮어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통장 지난번에 압수수색 3번 했지 않습니까? 로펌 해봤고 통장 계좌 추적해봤으면 다 종결된 거예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인데 이걸 아직도 언론에서는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고 제가 두 분한테 묻는 거 아닙니까? 공격하는 김병민 최고위원한테도 묻고 사회자님한테도 묻는 게 대납 누가 받았어요? 대납 받은 사람이 없는데 대납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혐의점들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이 대납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그 돈을 받았다는 변호사가 없지 않냐라고 짚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지금 주시면 제가 좋을 것 역설적으로 같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의 그 당시 호화 변호인단이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그 변호인단에게 얼마씩의 돈을 줬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2억 6천이고요. 뭐 나머지 경제에서 변호사들에게. 3억 정도 좀 넘게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예요. 본인이 밤새워서 직접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류를 직접 다 작성했고요. 그리고 호화 변호인이라고 하시지만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3억 정도면 많이 지출한 겁니다. 그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게 개별 변호사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던 이유가 많은 변호인단이 있는데 총액을 지출했던 것을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개별 변호인단이 받았다고 하는 돈의 액수들을 실질적인 법조계 살펴보게 되면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 받았던 것 그렇지 같다고 않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변호사비가 다른 방식으로
방식으로 대납됐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여기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됐던 상황인데 수사가 종결 처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 속에서 쌍방울의 전환사채 등에 대한 혐의들이 드러나고 있고 쌍방울은 대북 송금 과정 속에서도 연루가 돼 있고요. 전환사채라는 것들은 뭐 내용이 좀 어려워서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채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지만 이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쌍방울 계열사가 발행해 있는 전환사채가 나중에 이 계열사의 주식이 뻥튀기해서 올라가게 되면 누군가는 이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받아간 사람이 큰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난 일들이 지금 문제가 수없이 드러나고 있어서 그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왔던 범죄가 누구에게 흘러가는지 바라보게 되는 건데 누가 돈 받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100원 한 장 받은 일이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관련된 의혹의 핵심에 쌍방울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김성태 전 회장이 과연 어떤 얘기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어떤지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야기는 제 옆에 아는 분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분이 수사를 받으면 저도 늘 같이 받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농담처럼 이야기했죠. 어디 불신근무 사회도 아니고 길 가다가 내 주위에 돈 부자가 있으면 나도 같이 가서 수사 받아야 됩니까? 이런 논리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황당무계한 이거 수사 기획입니다. 네. 뭐 일단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또 아예 혐의 자체를 이 대표를 둘러싸고 부인하시는 상황인데 김성태 전 회장 비행기에서 체포 영장 발부됐고요. 그러니까 48시간 이내라고 생각하면 뭐 내일쯤으로 구속영장 발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 수순대로 갈 거라고 보세요? 그렇겠죠. 저는 뭐 김성태 그 전 회장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하면서 결국 변호사비 대납은 수사 제대로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황당무계하기 때문에 이거 금방 말씀드렸지만 대납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의혹이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통장, 계좌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틀었어요. 로펌까지 전혀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문제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 다만 저는 그 불법 대급 송금 관련해 가지고 이화영 부지사를 엮겠죠, 그죠? 이화영 부지사를 엮어서 이화영 부지사가 그 관련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뭐 저기 지시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저는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뭐 예측합니다. 네. 네. 의심받은 정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속속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허무맹랑한 얘기다까지 좀 주장을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쌍방울 계열사가 발행하고 쌍방울과 거래됐던 전환사채에 관련된 내용들 이게 이제 배임 횡령에 대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어디서부터 그 돈을 빼돌려고 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순차적으로 수사들이 진행될 것이라 보고요. 쌍방울의 이 쌍방울 그리고 계열사의 사회 이사를 지냈던 인물들이 유독 이화영 전 부지사를 비롯해서 이태영 변호사 그리고 노 변호사 등 이재명 대표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인사들, 또 이재명 지사와 함께 경기도에서 일했던 인사들이 줄줄이 엮여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환사채가 그 결국은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데는 북한에 투자됐던 사업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껑충 뛰었거든요. 그 일에 대한 내용들까지 들여다볼 일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체포가 되고 귀국을 네. 하지 않습니까? 귀국을 했고,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폭 출신의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수사 기밀들을 빼돌려 갖고서는 결국은 해외로 도피해서 유유자적 황제 도피를 했던 정말 있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을 잡아갖고 들어와서 수사를 하게 되면 회사를 망친 주범들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왜 갑자기 변호사비는 문제가 없고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대한 질타에 대한 얘기들은 없는지가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라고 하는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정리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그 특수부 출신의 이모 변호사는 또 이름을 또 이야기를 안 하시네요. 다른 변호사들, 검찰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을 당시에 변호사비를 김성태 전 회장이 대납해줬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좀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 두 분 모두 좀 이견을 보였던 만큼 정치권에서도 다른 주장을 내놓고 이런 상황에서 김성태 전 회장은 이 대표를 모르고 이 대표에게 돈이 흘러간 적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을 수 있죠, 당연히. 네. 왜냐하면 대장동 같은 경우도 대장동 일당들과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겠습니까?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중간적인 연결고리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는 인물이 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가장 가까웠던 인물이 바로 정진상 실장.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대표와 거의 분신처럼 같이 연결돼 있었던 핵심 측근 아니겠습니까? 거의 모든 일들이 중간에 있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북 송금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부지사라고 하는 인물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속에서도 실질적인 변호사들이 이재명 대표의 캠프에서 함께 있었던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연결고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구태여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나는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큰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김성태 회장 건을 수사해보면 다 결론이 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스토리텔링과 소설은 정치권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경선에서 경선이 과열됐기 때문에 상대 후보 측에서 그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수사라고 하는 것은 증거와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스토리텔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당에서 뒷받침을 해가지고 똑같이 이야기를 증폭시켜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검찰 정권의 기획수사다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김병민 비대위원께서는 수사 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입장이고 또 박진영 부원장께서는 변호사비를 대납받은 변호사 자체가 없다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후에 검찰의 조치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얘기가 더 나오는 대로 저희가 말씀 들어보도록 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8일 전당대회 앞두고 점점 당권 주자들의 행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경원 전 의원 일단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은 내려놨고 여기서 과연 출마를 할지 말지 또 그 시기가 언제일지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어제 만나기도 했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얘기를 나눴을까요? 출마에 대한 결심을 했을까요?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행보는 전당대회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네.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출마 과정 속에서 논란이 됐던 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두 개의 직이 있는데 정부에 열심히 이제 정책적으로 또 국정 운영의 성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모습들보다 그 직을 활용해서 개인 정치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 대립각을 서는 것처럼 보이는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이 와중에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격에 대한 관계성 속에서 본인도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일 내고 있는 메시지가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왔던 아랍에미리트의 성과에 대해서 가슴 설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거라 보여지거든요. 아마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고 나게 된다면 그 즈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출마에 대한 건 본인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집권당의 대표가 갖고 있는 막중한 책임감이라는 건 용산 대통령실 또 정부에 있는 많은 내각의 장관들 그리고 당에 있는 수많은 인사들을 다 조율해내게 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당대표에 출마하게 된다면 지금 좀 꼬여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내용들을 풀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만 3월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내년 총선까지 가는 길에 이런 어려움들을 내가 힘있게 풀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있을 거야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 과연 어떻게 그러한 본인에게 처해진 난제들을 풀어낼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전 대통령들 무역을 참배하는 등 당권 주자로서의 행보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일단 만약에 출마한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그 시점을 잠깐 김병민 비대위원이 짚어주셨다시피 의미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 끝나고 들어오시면 그때 이제 출마 선언을 하든지 하겠죠. 네. 가능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마찰이 없는 것처럼 본인도 이 포장을 하고 싶을 듯한데요. 이미 반윤이 된 거예요. 이미 네. 반윤이 됐다는 게 뭐냐면은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에서 해임됐습니다. 해임이 뭔지 아세요? 해임 징계예요. 보통 우리 공무원의 징계기 견책, 감봉, 뭐 강등, 해임보다 더 파면입니다. 보통의 우리가 이제 일반직 공무원이면은 해임되면은 다시 공무원이 못 돼요. 징계를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징계입니다. 네. 해임이라는 것이. 근데 보세요. 나경원 의원이 정무직입니다. 전 의원이 정무직으로서 본인이 사퇴 의사를 냈어요. 정치인은 보통 사퇴 의사를 내면은 사퇴가 된 걸로 이제 처리를 해줍니다. 그것을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공무원 기준에 준해가지고 해임시켰다. 이것은 우리의 적이야라고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규정을 한 겁니다. 네. 저는 이 과정 자체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용해가지고 정치를 하는 행위,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거 과대 해석하면요, 상권 분립 국가에서 대통령이 정당이 국회 영역에 속하는 것에 개입하면 헌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원장님 해석에 따르면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하는 걸 텐데도 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별의 순간이 왔잖아요. 아. 지지율 1위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된다는 것은 공천권뿐만이 아니고 차기 대선을 향하는 의미 있는 주자로서 자리 잡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유혹들이 주위에 있을 겁니다. 네,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은 자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친윤이다라고 했지만 부원장께서는 좀 이미 반윤의 세력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을 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내부가 전당대회 같은 큰 선거가 없는데도 굉장히 갈등의 구도가 큽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나와서 자당 의원들이 비난하는가 하면 이제 이런 갈등 구도 속에서 국민의힘에 있는 전당대회 속에서 우리도 좀 갈등이 컸으면 좋겠나라고 하는 바람을 갖고 얘기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도의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 때가 되게 되면 당연히 선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쟁이 좀 격화될 수 있는데 그 수위가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난 주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위가 너무 높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친윤, 반윤 이런 표현으로 서로의 생채기 내지 말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비전을 바탕으로 국민께 희망이 돼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조정을 했고요. 그 일요일 조정 이후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갈등 국면들이 다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권당이 대표를 뽑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의 성공과 함께 파트너를 맞춰가는 건 기본일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난 죽었다 깨도 반윤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 한 2월 초가 되면 후보 등록이 되거든요. 아직 한 보름 가까운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정말 출마를 하게 될지 아니면 여론조사가 아까 1등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두 번의 여론조사에서 좀 많이 내려갔던 측면들이 있어서 1등이 아닌 2등으로 좀 주저앉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추이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바라봐야 되는 변수들이 아직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당권 주자들의 행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 개개인의 인물을 보면은 지금 좀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주말에 김기현 의원 그리고 어제 나경원 전 의원 오늘은 또 안철수 의원까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만남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로 좀 바라보면 될까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경선 때 그때는 이제 정권 교체 전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가장 유력했던 주자가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대권 주자가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함께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도 서울시에서 또 상징적인 인물로 있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수도권 전체 총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번 당대표에게 꼭 필요한 제일 첫 번째 덕목은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끌 수 있는 경쟁력. 그럼 총선 승리라는 건 수도권 선거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뭔가를 도모하기 위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금 더 마음이 맞는 인물이 있었을까요? 그 김병민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표면적인 이야기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비윤 반윤으로서의 확장성이 존재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의 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수도권에 원외위원장들이 많습니다. 수도권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원외위원장들은 영남에 있는 기득권 의원들하고 또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 분들은 수도권에서 당선되려면 중도 확장성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네. 무조건적인 윤핵관, 뭐 김장연대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수도권의 국민들이 불쾌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차용하고 싶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상황들이 보면은 이제 평론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나경원 의원을 막 칭찬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나경원 의원이 과거 우리 이제 뭐 빠루 들고 원내대표했던 행정이라든가 또 인터넷에서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조롱받고 그런 분입니다. 그런 나경원 의원이 칭찬받는 상황이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 정부와 집권 여당이 비상식에 비상식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과 오세훈 시장 같은 분이 정상인 것처럼 취급받는
그런 시대다. 참 답답합니다. 제가 보기에.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윤, 반윤 세력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과 조금 손을 잡아서 이른바 김장연대나 뭐 안철수, 윤상현 의원의 수도권 험지론 연대처럼 그런 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손을 앞으로는 절대 잡을 수 없죠. 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또 쳐다보고 계시는데 손은 이제 뒤로 잡겠죠. 뒤로 잡는다는 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겉으로 지지 선언이라든가 연대라든가 사실 오세훈 시장은 또 단체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할 수도 없고요. 조용히 뭐 측근들을 파견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이심점심으로 가만히 있는 것도 저는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던 분들은 절대 친윤이라고 가진 않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3월 8일 전당대회 과연 어떤 결과 나타낼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